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상처받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다릴 시간에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속아내는 일에, 그리고 상대에게 나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어서 오십시오. 책 읽는 자작나무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자작나무 채널에서 가장 많이 소개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책일 겁니다. 아니, 모르긴 몰라도가 아니라 확실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관계라는 주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아이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귀찮다. 나는 그냥 혼자 살란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매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잊을만 하면 다시 공부하고, 힘들어지면 또 책을 들춰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배워가며 사는 수밖에요.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왕이면 즐겁게 하는 게 좋겠죠. 오늘 소개할 책,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입니다. 지은이, 윤서진, 펴낸 곳은 스몰 빅 라이프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고 싶었지만 사소한 말투나 행동 하나가 응어리로 남고 결국 상대의 모든 것이 거슬리게 되는 미움의 연쇄 과정에 빠지게 되고랍니다.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 사람의 행동이 나를 불편하게 했을까라는 질문 대신 왜 나는 그 행동에 기분이 상했을까라고 질문의 주어를 나로 바꿔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은 풀리기 시작한다고요. 이 책은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나의 취약하고 민감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상대에게 전달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저자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관계에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때때로 무례하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결단이 요구된다고요. 당연히 가지를 쳐내는 일은 매우 아플 테지만 그로 인해서 더 건강하고 풍성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관계를 정리하는 기술도 있고요. 또 새로운 관계를 여는 용기까지 인간관계의 모든 단계를 담았습니다. 본문 살펴보고 클로징 때 다시 뵙겠습니다. 당당하게 느끼고 단호하게 표현하라. 내가 호구인 걸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용을 당한 것 같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사연이 자주 눈에 띕니다. 몇몇 유저는 사연자에게 댓글로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공유하며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더 이상 호구 잡히지 않는 법처럼 냉정한 조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소위 호구 잡혔다라는 불쾌한 경험이 살면서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흔한 일처럼 보이고, 나도 혹시 만만한 사람은 아닐까,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적은 없었을까 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호구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말입니다. 즉, 상대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이용당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을 뜻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처음부터 상대의 나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나서야 뒤늦게 내가 이용을 당하고 있었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패턴이라고 하는 정보가 쌓여야만 우리가 타인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반복되는 미묘한 패턴, 즉 반복되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능숙하게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상대를 찾는 습관이 있어요.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한없이 다정하지만 목적이 달성되면 상대에게 무관심하게 돌변합니다. 상대의 부탁은 무시하기 일쑤고 약속은 늘 말로만 알겠다고 할 뿐이지요. 진심과 정성을 다했는데 이러한 교활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에 큰 내상을 입고 이로 인해 다른 관계마저 휘청이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나로서 당당해지기 위해 필요한 용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직감을 믿어라. 직감을 믿어라. 이 사람 뭔가 느낌이 싸하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직관적으로 위험 요소가 감지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 위험하다라는 위험 경보가 우리의 머리보다 가슴에서 더 빠르게 울립니다. 이것을 바로 직감이라고 하죠. 직감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있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직감은 현재 이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경고하여 내가 선택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마음속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직감을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하고서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이용하고 함부로 대했다면 분명 직감은 여러 차례 나이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날 때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거나 그와 대화한 뒤에 무언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찜찜함이 남거나 상대의 태도 변화에 불길한 기분을 느끼게 하면서요. 이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불쑥 나의 개인적인 상처나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 떠오르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인 불편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감은 나에게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관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직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나의 직감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의 감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이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차분히 돌아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위험해 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상대가 나에게 잘해준 것들만 떠올리거나 그 사람과 상황에 대해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직감은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바와 항상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과 나의 직감이 일치하기를 기대하다 보면 오히려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대와 직감 사이의 괴리가 커 내 느낌이 정말 맞는 것일까 하며 도리어 나를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람이 피곤해서 그랬을 거야,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와 같은 합리화를 오랜 시간 반복하며
마음을 고단하게 만들게 되죠. 이때는 무기한 생각을 늘어뜨리는 대신 생각의 마감 기한을 정해서 내면의 갈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직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 라는 직감이 들었다면 그가 나의 경조사에 참석했는지, 평소 나에게 얼마나 자주 먼저 연락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내 안의 생각이나 감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호하게 대처하라. 우리는 지난날의 아픈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도 없고 무례한 상대의 행동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다음부터 어떻게 대처할지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이름의 스스로를 가둘 수도 있지만 상처를 경험으로 삼아 무례한 이들을 상대하는 단호함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이들을 상대하는 단호한 대처법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관계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건넸던 나의 배려를 이기적으로 이용한 타인에게 받았던 상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나는 무엇을 달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마음으로 동료를 돕기 위해서 야근까지 했지만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조차 받지 못해 상처를 받았다면 앞으로 업무 시간 외에 동료의 업무 지원은 하지 않기로 나의 행동 지침을 구체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타인에게 베푸는 배려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준다면 상대의 무례한 요청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누군가가 나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와는 분명하게 거리를 둬야 합니다. 거리두기는 물리적 공간이나 만남의 제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공유하는 나에 관한 정보 통제를 포함합니다. 호시탐탐 나를 이용할 기회를 찾는 사람일수록 내가 자신의 이익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은밀하게 접근하기 마련이니까요. 예를 들어 식사를 한 뒤 나에게 계산을 미루는 습관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나의 재정 상태나 재테크 성공 경험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재정 상황이 넉넉하다는 정보를 흘리면 주식 대박 났다면서 오늘은 네가 밥 사 라고 더욱 당연하게 나를 이용할 테니까요. 지나친 사과를 멈춰라.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언어학 교수 데보라 테너는 그녀의 저서 Talking from 9 to 5에서 지나친 사과는 상대가 나를 약한 사람으로 인지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나친 사과란 사과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 내 통제 밖의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당하게 내 몫을 요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일단 사과부터 합니다. 늦은 밤 친구의 부재중 전화에 미안, 자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 라고 말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료에게 미안한데 지난번 빌려준 돈을 이번 주까지 받을 수 있을까? 라며 사과부터 하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하거나 듣는 표현들이지요. 의견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미안함을 덧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사가 부하에게 미안하지만 이것도 함께 수정해줘요 라고 말한다든가 회의 시간에 죄송해요.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습관처럼 했던 무분별한 사과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만만한 인물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 왜, 누구에게 자주 사과의 말을 하고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내가 뭘 하고 이런 것을 요구할까라며 자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습관적으로 사과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의 사과 패턴을 정리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의식해 본다면 지금 정말 내가 미안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지 구별하고 사과의 빈도를 줄일 수 있겠죠. 또한 사과로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에게 지나치게 수동적인 사람으로 비칠 수 있으니 다른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연습을 시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안하다를 고맙다는 표현으로만 바꿔보세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라는 표현은 기다려줘서 고마워 라는 말로 대체하고 실수해서 죄송합니다를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사과 대신에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해해서 죄송해요는 실례합니다. 지금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바꿔 말해보십시오. 단어만 바꾸어 말해도 상대는 나에 대해 전혀 다른 인상을 받게 될 겁니다. 희생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남편이나 아이 때문에 내 꿈, 자유시간,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결혼이 두렵다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자 유부남 친구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만 참으면 모두가 편해지는데.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제쳐두곤 합니다. 애인과의 만남을 위해 취미 활동을 줄이고 동료를 대신해 야근을 자처하기도 하며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친구가 선호하는 메뉴를 고르기도 합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일을 쉬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애인이 내가 이성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나의 이성 친구를 굳이 만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 에너지,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커리어, 인간관계 등에서의 내 선호나 목표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은 쉽게 되찾을 수 없기에 희생은 우리에게 달콤하고도 씁쓸한 다크 초콜릿 같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국립연구대학팀인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실험 및 응용심리학과 부교수 프란체스카 리게트와 동료들의 연구 결과도 희생은 관계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희생을 한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이 포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반대로 희생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 역시 상대에게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과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냥 좋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 자처하는 지나친 희생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좋은 희생과 나쁜 희생을 구분하라. 야구 경기의 희생타를 아십니까? 타자가 선행주자의 진루를 돕기 위해 자신은 아웃될 각오로 하는 타격을 의미합니다. 희생타를 노리는 타자는 자신의 존재감을 멋지게 드러내고픈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팀을 위한 플레이에 집중합니다. 결정적 순간의 희생타는 팀의 승리를 견인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신뢰도 얻게 되는 만큼 선수 개인의 소속감도 더 높인다고 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의 희생도 야구의 희생타와 같습니다. 나의 헌신을 상대가 충분히 알아주고 그것이 더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계기가 될 때 희생은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욕구보다 타인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 희생은 충분히 가치 있겠지요. 하지만 관계를 망치는 희생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헌신은 위험합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의 돌봄을 책임져야 했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을 챙겨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에 사로잡혀 정작 자신의 필요나 욕구는 쉽게 무시하게 되는 경우처럼요. 좋은 사람이 되고자 관계에 무리하게 헌신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나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된 관계는 결국은 나를 갉아먹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화낼까봐 혹은 상대와 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희생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를 위해 나의 성격, 가치관, 종교 등을 바꾸면서까지요. 하지만 진정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라면 상대의 신념에 반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나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이어지지 않는 관계는 결코 나에게 맞는 관계가 아닌데에도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가치가 있는 희생이라는 나의 믿음에 근거해서요. 만약 상대에게 나의 시간, 돈, 마음 등을 내어주면서 내가 너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한 줄 아느냐, 너 때문에 정말 힘들다라며 타인을 압박하는 말을 내뱉게 된다면 나쁜 희생을 통해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희생이 아닌 타협을 시도하라. 남편이 갑작스레 해외 발령 통보를 받는 순간 맞벌이 부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떠나야 할지,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남편과 떨어져 지낼지 결정하기가 정말 어렵죠. 만약 아내가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는 것보다 남편의 뒷바라지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자신의 꿈을 접는 희생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희생은 한 사람이 관계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존합니다. 개인의 선택이라는 특성상 희생한 사람은 자신의 결정이 후회되는 상황에서도 그 후회를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여기고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혼자 무거운 마음을 모두 감당하기란 참 버겁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희생이 아닌 타협이라는 선택지를 골라 책임감과 부담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권합니다. 타협은 두 사람이 서로 합의를 통해 함께하는 결정입니다. 앞선 예에서는 남편의 해외 근무를 1년으로 제한하거나 잠시 떨어져 지내며 아내가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해외로 합류하기로 약속해 볼 수 있겠지요. 타협은 갈등 상황에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양 끝의 두 사람을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끕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의 간격을 좁혀가며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답을 찾는 과정인 것입니다. 상대에게 깊은 애정을 보여주기 위해 지금까지 무조건 희생을 자처했다면 이제는 타협을 시도해 보십시오. 단, 타협도 관계에 대한 존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충분히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위해 내 몫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 희생의 가치를 평가하라. 민호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 취업해 가족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공부에 미련을 갖게 될까봐 일찌감치 취업을 결정했지만 너무 쉽게 꿈을 포기한 것이 뒤늦게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의 사례처럼 우리는 종종 좋은 관계를 위해 내가 바라는 것을 서둘러 포기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희생에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희생이 옳은지, 다른 선택보다 우선할 가치가 있는지, 그 무게를 충분히 견주어 볼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요. 내가 희생해도 괜찮은 상황인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만큼 이 관계가 내게 가치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 똑같이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만약 아니요 라고 답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나만 과도한 헌신을 하고 있거나 내 노력만으로만 유지되는 불균형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를 위한 헌신과 양보를 단호하게 멈춰야 합니다. 만약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희생으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심리학자 프란체스카 리게티는 사람들이 희생을 자처한 후 희생을 통해 자신이 잃은 것을 곱씹어 생각하면 행복감과 관계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별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스터디 모임에 빠졌다고 해봅시다. 모임 회비, 스터디 자료, 공부 자료 등 친구와의 만남으로 인해 내가 놓친 것을 떠올리면 아쉽고 쓸쓸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이를 계기로 깊어진 우정, 친구의 재충전을 도왔다는 자부심 등 내가 얻은 것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해지겠지요. 다만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충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희생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희생의 기분 좋은 부산물일 뿐 근본적인 목적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내가 희생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나를 돌볼 시간과 에너지가 남는가라는 질문을 수시로 나에게 물으며 나만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종일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보호자에게도 전문가들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반드시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더라도 더 이상 내 삶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희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남을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라. 코칭을 하며 다양한 세대를 만나 고민을 나눌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개인의 자존감 문제를 꺼내고 나면 고구마 줄기 마냥 주변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까지 모두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늘 언니와 나를 비교하는 엄마 때문에 낮은 자존감이 형성된 경험, 지나친 자존감으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상사, 자존감이 떨어진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등등 상황도 사연도 각양각색이지만 자존감과 인간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 수 있죠. 자존감은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내리는 평가로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존감은 개인의 말, 행동, 생각,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타인과 소통하고 함께 어울릴 때마다
나의 자존감 상태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2019년 미국 심리학 협회가 발표한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 사이의 연결, 종단적 연구의 메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자존감이 높으면 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반대로 안정적인 관계를 경험한다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존감과 인간관계는 서로 긴밀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잘 다루는 일이 필수인 것이지요. 낮은 자존감은 다양한 얼굴로 드러난다.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사람을 못 만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낮은 자존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람을 만날 때 높은 긴장감과 부담감을 느껴 시시각각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불안해진 관계는 결국 역시 나는 별로인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강화하게 되고요.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나 또한 상대가 자존감이 낮을 때 보일 수 있는 징후들을 인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호의나 호감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스스로를 불만족스럽게 여기니 타인이 나에게 애정을 보이면 왜 나를 좋아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에게 수시로 왜 나랑 사겨? 내가 왜 좋아? 라는 질문을 건네며 상대의 진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에서 불만이 생겨도 말하지 않고 상대가 요구하는 것을 항상 우선시하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 낮은 사람이 자신의 욕구나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문자를 읽고 답이 없을 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었나? 하며 과거의 일들까지 반추하거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요. 상황을 관찰하며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확대하는 것이죠. 타인에게 피드백을 받을 때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상사가 업무 실수를 지적할 때 그는 단순히 표면적인 실수에 대해 지적했을 뿐이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가 일이 아닌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기도 합니다. 주말에는 쉬고 싶다는 애인의 말을 나를 피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기도 하고요. 상대의 말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반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잘했다, 멋지다 라고 칭찬했을 때에는 상대가 빈말을 한 것이라 짐작하며 믿지 않기도 합니다. 이들은 말뿐만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주는 애정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질투와 불안감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위해 집착하거나 애인의 과거사를 궁금해하거나 심지어 과거 연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질투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고 내면에 불안을 들키지 않기 위해 실제 내 모습을 감춘 채 다른 사람인 양 행동하기도 하죠. 그 결과 유독 한 사람에게만 더 몰두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소홀히 하는 경향도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반박하라. 자존감 문제를 겪는 이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잘못된 생각에 근거해 비합리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이별과 같은 일로 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애착을 가졌던 일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면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에 쉽게 갇히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 갇혀 자꾸만 움츠러들게 된다면 과거에 어떠한 사건이 나를 위축하게 만들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분명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고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지수 씨는 미모의 변호사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스펙을 갖추었지만 최근 오랜 연인과의 결별로 크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놓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했지요. 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편인 자신을 좋아해줄 남자가 없을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린 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조언을 건네는 대신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반박해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잠깐만 고민해 보아도 이내 그 생각들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 씨가 아직 미혼이라고 해서 그녀가 실패자인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선택사항일 뿐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은 자신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 역시 그녀의 추정에 불과합니다. 나이는 그녀가 가진 조건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자체로 그녀의 가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모두 잘못된 생각을 근거로 한 비합리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축시키는 생각의 반문만 제기해 보아도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거짓된 믿음은 사실에 기반한 판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수 씨의 경우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나는 패배자다라는 생각을 결혼은 선택일 뿐이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이 나이에 이별한 나는 더 이상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나는 이별을 통해 사람에 대해서 배웠고 앞으로 나에게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성장의 밑거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로잡는 비관적인 생각만 바로잡아도 우리는 훨씬 더 스스로에게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려면 제대로 지원하라.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낮은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가 아끼는 사람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참 안타깝지요. 상대의 자존감을 끌어올려주고 싶어 곁에서 일부러 칭찬도 더 많이 해주고 애정을 자주 표현하며 세심하게 돕기도 합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 친구, 애인의 자존감이 여전히 낮으면 이제는 내 자존감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아 하면서 관계에서 물러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의 메리 골드 교수는 사회적인 지원과 관련된 동료들과의 연구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돕고 싶은 선한 마음이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반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앞선 채 잘못된 방향에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면 상대의 부정적인 생각을 도리어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상대에게 실망하기에 앞서 내가 그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에서부터 점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너는 정말 대단해, 네가 최고야 와 같은 말로 칭찬을 쏟아내고 있었다면 이제는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자존감 낮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가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보살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무조건 칭찬을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근거해 칭찬을 해주어야 됩니다. 너는 대단해보다 오늘도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 견뎌낸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네가 최고야 보다는 오늘 회의에서 내놓은 아이디어 진짜 매력있더라 라는 말로 그의 행동을 짚어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모에 불만족인 친구에게 너는 지금도 충분히 멋져. 걱정하지 마 라고 안심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는 칭찬만 반복되면 친구는 내가 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가 지금 가장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들어주며 깊은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솔직한 감정을 나에게 표현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은 좋지만 표현되지 않는 감정까지 추측하고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이럴 때는 슬퍼도 괜찮아처럼 감정을 강요하는 말은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지인들을 돕기 위해 바람직한 태도나 행동을 알려주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상대에게 과잉구호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직접 말해주기보다는 우선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지지하며 격려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힘들게 느끼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동료를 돕기 위해 그가 힘들어하는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은 오히려 그가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돕기 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를 위하는 방법입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대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돼? 라고 묻는다면 저희 대답은 아마도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나는 날까지 라고 할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계속 변화하잖아요. 계속 같은 사람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부를 무거운 숙제처럼 여기기보다는 매일 해야 되는 식사처럼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 밥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의 허기까지 채워주지 않잖아요. 인간관계도 매일매일 새롭게 가꾸어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책에서도 들으셨지만 사실 관계의 핵심은 타인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뭐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또 어떤 순간에 기쁨을 느끼는지를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과의 관계도 풀릴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애쓰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결국 나를 제대로 알아야 세상과 더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 그러한 시간이 당신을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겨울 아저씨인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자신을 더 사랑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member sunsets in Boston, kissing yellow concrete. We watched all of them together until we couldn't go to sleep. Wish it lasted forever, but it faded away. I was wrong, you were right. We couldn't stand tall under the fire. Somewhere I can see the silver lining, but it's so far away. Someone told me about you, said you were moving back. And could I steal you for a moment to pretend there's still something from the past? Wish it lasted forever, but it faded away. I was wrong, you were right. We couldn't stand tall under the fire. Somewhere I can see the silver lining, but it's so far away. I was wrong, you were right. We couldn't stand tall under the fire. Somewhere I can see the silver lining, but it's so far away. You went on alone. Still I think about you often, 'cause ever since you've been gone, I've been staring at the sunsets of Boston. I was wrong, you were right. We couldn't stand tall under the fire. Somewhere I can see the silver lining, but it's so far away. I was wrong, you were right. We couldn't stand tall